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여름 계곡 야영 중 있었던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 금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강원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연례 행사였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재현이, 도윤이, 지훈이까지 넷이서 계곡으로 떠나는 일정은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 여행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저희 넷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차로 2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였는데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창밖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초록빛 산등성이가 겹겹이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 신호마저 한 칸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조수석에서 창문을 반쯤 내린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 봤어? 종일 맑음이라던데 이번엔 비걱정 없이 놀 수 있겠다. 재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이는 뒷좌석에서 벌써부터 캔맥주 하나를 따며 여행의 시작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넷 중에서 여행 계획을 도맡는 건 언제나 재현이었습니다. 숙소부터 장볼 목록까지 미리 단체방에 정리해서 올려두는 성격이라 저희는 그저 몸만 따라가면 되는 편했죠. 반대로 도윤이는 계획이고 뭐고 일단 도착부터 하고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더니 벌써부터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훈이는 그 사이에서 늘 웃으며 장단을 맞춰주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맞장구부터 치고 보는 성격이라 저희 넷 사이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목적지는 재현이가 재작년에 우연히 발견한 계곡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물이 유난히 맑고 사람이 적어서 저희끼리만 아는 아지트처럼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산길을 한참 더 들어가야 나오는 위치라 그런지 여름 성수기인데도 계곡 초입에는 차가 서너 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지, 사람 없는 게 최고야. 재현이가 차에서 내리며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벌써 계곡물 쪽으로 뛰어가며 손을 담가보더니 차갑다고 소리를 질렀고, 지훈이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낑낑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웃음이 나왔습니다. 짐을 풀기 전에 계곡 입구 슈퍼에서 얼음이랑 술을 더 사기로 했어요. 낡은 평상 하나 놓인 조그만 가게였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얼음 봉지를 건네주시면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엔 계곡 위쪽으로는 올라가지들 말어. 거기 아직도 조심스러운 데야. 저는 그냥 이끼가 미끄럽다거나 야생동물이 나온다는 흔히 듣는 안전당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이고 넘겼죠. 나머지 셋도 딱히 신경 쓰는 기색 없이 술과 고기를 봉지에 챙겨 담느라 바빴습니다. 계곡가 넓적한 자리에 텐트를 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매미 소리가 쉴 새 없이 산을 울렸고,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서면 그나마 좀 시원해졌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계곡물은 손을 담그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는데 그 온도 차이가 오히려 여름을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더니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고, 지훈이는 그늘막을 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이만 혼자 진지한 얼굴로 텐트 말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첨벙거리던 도윤이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쪽으로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야, 나 집중 좀 하자. 이거 대충 박았다가 밤에 텐트 날아가는 수가 있다니까. 재현이가 옷이 흠뻑 젖은 채로 투덜거렸지만 도윤이는 낄낄대며 또 한 바가지를 끼얹을 자세를 잡았죠. 결국 재현이도 못 참고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넷이서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숯불 위로 삼겹살 익는 냄새가 퍼지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는 그 저녁이 참 좋았어요. 재현이가 얼음 채운 아이스박스에서 소주를 하나씩 꺼내 돌렸고 저희는 한 잔씩 부딪히며 오랜만에 여행을 자축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술자리는 더 흥이 올랐습니다. 도윤이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신나는 노래를 틀었고 지훈이는 벌써 얼굴이 벌개져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재현이는 평소답지 않게 술이 좀 들어가자 옛날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넷이서 한참을 낄낄댔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촘촘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계곡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낮의 열기를 조금씩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는 거다. 지훈이가 소주잔을 높이 들며 외쳤고 저도 얼떨결에 잔을 부딪히며 몇 잔을 연달아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핑계로 저는 계속 잔을 비웠어요. 누군가 제안해서 시작된 진실게임도 술자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도윤이가 걸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흑역사를 실토하는 바람에 다들 배를 잡고 웃었고 지훈이는 반대로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능청을 떨었죠. 재현이는 술이 약한 편이라 벌써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는데도 끝까지 게임에서 빠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몸이 노곤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계곡 저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저희 웃음소리와 뒤섞여 산속밤 특유의 소란스러운 고요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먹은 음식이랑 술이 뒤섞여 탈이 난 건지 신호가 제법 급하게 왔죠. 이런데야 어차피 정식 화장실이 있을 리 없어서 작은 볼일 정도는 다들 눈치껏 숲풀 근처에서 해결하곤 했지만 이번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일이다 보니 텐트 근처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고 최대한 사람 눈에 안 띄는 곳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에 계곡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굳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요.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만 켜고 저는 어둠 속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적당히 으슥하다 싶은 바위 뒤를 찾아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저 위쪽 계곡 쪽에서 희미하게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목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어둠 속에서 묘하게 또렷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볼일을 마무리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위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이런 외진 계곡 위쪽에 누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취기 오른 다리로 어두운 바위를 딛고 오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그 웃음소리에서 눈을, 아니 귀를 뗄 수가 없었어요. 물소리와 뒤섞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무서워서인지 설레서인지는 저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바위 몇 개를 더 지나 물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넓은 반석 위로 작은 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여자 4명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돗자리 위에 마른 안주 몇 가지와 커다란 주전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희처럼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놀러온 모양이었습니다. 계곡 상류라 그런지 물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고 랜턴 불빛이 물살에 어른거리며 반사되는 모습이 묘하게 몽환적으로 보였습니다. 넷 다 2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는데 다들 여름옷을 가볍게 걸치고 있어서 그런지 밤바람에 조금 추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곡물 위로 옅은 물 한 개가 피어올라 랜턴 불빛 사이를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왠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게 예쁜 여자 한 명이 엉거주춤 서서 어찌할지 망설이고 있던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와요. 혼자 왔어요.
랜턴 불빛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유독 또렷하게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얇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눈이 살짝 접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 셋도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취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웃음소리가 워낙 스스럼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저는 낯선 사람들 앞인데도 이상하리만치 경계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색해서 몇 마디 인사만 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날따라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저희끼리 놀다가 심심했는데 잘됐다. 이리 앉아요. 여자가 자리 한쪽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만 있다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주전자에 담긴 술은 시골에서 직접 담근 듯한 막걸리였는데 잔에 따르자 달큰하면서도 묵직한 향이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치고는 뒤끝이 꽤 샜습니다.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굳이 그런 것까지 캐물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궁금증을 접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여자는 대답 대신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오늘만 재밌게 놀면 되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웃어넘겼죠. 그 뒤로도 몇 번 이름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확히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머지 셋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소개를 받긴 받았는데 취기 탓인지 얼굴과 이름이 자꾸 뒤섞여서 나중엔 그냥 편하게 어울려 놀았던 것 같습니다. 대화는 신기할 만큼 술술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며 친구들과의 오래된 추억까지 술술 털어놓고 있었어요. 원래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제 이야기 하나하나에 까르르 웃어주었고 그 반응이 좋아서 저는 술잔을 몇 번이나 더 비웠는지 모릅니다. 오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 여자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나머지가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취기 오른 얼굴로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그 짓궂은 질문조차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라고 생각했죠. 안주로 놓인 마른 오징어를 씹으면서 저는 도윤이나 지훈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문득 친구들한테 어디 있는지 문자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 들자마자 여자들이 무슨 사진 찍냐며 장난스럽게 화면을 가려서 저는 그냥 웃으며 도로 주머니에 넣고 말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이 그 순간의 전부였습니다. 오빠 되게 재밌다. 우리 자주 여기 오는데 또 만나요. 그 말에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럼 텐트는 어디다 쳤어요? 바로 요 근처에요. 오빠도 이따가 구경시켜줄게요. 여자는 웃으면서 대충 손짓만 할 뿐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콕 집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제는 금세 다른 쪽으로 옮겨갔고 저는 그냥 다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문득 시간이 궁금해져서 휴대폰을 꺼내봤는데 화면에 뜬 시각을 보고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체감으로는 20분쯤 지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흘러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노곤하게 풀어진 상태라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이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자 여자들도 다 같이 놀란 척 웃으며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낼 법도 했는데 그 순간엔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마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득 신기하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8월 성수기인데도 이 위쪽까지 올라온 사람이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벌레 소리조차 이상하리만치 잦아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자 하나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나머지도 따라 부르며 손뼉을 쳤고 저도 어느새 그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이고 있었어요. 계곡물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웃음소리까지 뒤섞여서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만 내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그머니 몸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격인 여자가 제 손목을 살짝 붙잡으며 노래 한 소절만 더 듣고 가라고 붙잡았고 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그 손은 밤바람 때문인지 유난히 서늘했는데 그마저도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일어나려 했던 이유조차 가물가물해졌어요. 친구들 생각이 아예 안 났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요. 리더 격인 여자가 제 잔에 다시 술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잔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몸은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도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어긋난 감각이 묘하게 기분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누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물가 쪽으로 걸어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이상하게 멀어졌다가를 반복했고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듯 계속 걸음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기 시작했고 발밑의 감촉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옷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저 물놀이하다 튄 물방울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발이 닿는 곳이 바위인지 물인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감각이 무뎌졌는데도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붕 뜬 것처럼 가볍고 편안했어요. 여자들의 얼굴은 이제 웃고 있다는 것만 알아볼 수 있을 뿐 이목구비 하나하나는 뿌옇게 뭉개져서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그 여자가 제 귓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숨결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는 감각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끝으로 제 기억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정신이 든 순간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건 세찬 빗소리와 무언가 콸콸 쏟아지는 듯한 굉음이었어요. 눈을 떴는데도 사방이 온통 캄캄해서 처음엔 제가 눈을 뜬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저는 온몸이 물살에 휩쓸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리까지, 아니 가슴께까지 차오른 물이 무서운 속도로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발밑은 아무것도 디티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건 미끄러운 바위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빗물과 흙탕물이 함께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정신없이 팔다리를 허우적댔는데 몸이 술 기운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뜻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까지도 따뜻하고 노곤했던 그 감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옷이며 신발이 물을 잔뜩 먹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고 조금만 방심해도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방향을 가늠해 보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와 짙은 어둠 탓에 어디가 상류이고 어디가 하류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익숙한 계곡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텐트가 있는 쪽이 어느 방향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자들과 웃고 떠들던 그 반석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물이 온 사방을 뒤덮어버린 지금은 지형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계곡물은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더듬거렸고 마침 손끝에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걸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죠. 팔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놓으면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다는 공포가 그 통증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에 물살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몸 전체가 마치 밧줄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렸고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 뻐근하게 당겨왔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어 봤지만 닿는 건 없었고 그저 물살에 몸이 붕 떠 있는 듯한 아찔한 감각만 계속됐습니다. 언뜻 흙탕물 속에서 뭔가 사람 형체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정신없는 와중이라 착각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저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자들과 술을 마시던 것까지는 어렴풋이 떠올랐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필름이 뚝 끊긴 것처럼 즐겁게 웃고 있던 장면 다음에 곧바로 이 캄캄한 물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온갖 물음표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의문에 매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물살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쪽 어디선가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어렴풋이 천둥이 울렸고 그 짧은 섬광에 주변이 잠깐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평소 알던 계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물길은 온데간데 없고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굽이치며 바위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했습니다. 번개가 한 번 더 번쩍였을 때 저는 제 주변 상황을 조금 더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는 물가 쪽 큰 나무에서 뻗어나온 것이었는데 뿌리째 뽑히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나무와 저 사이로도 이미 상당한 물살이 밀려들고 있었고 물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로 보였습니다. 헤엄쳐서 건너가기엔 물살이 지나치게 거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치면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갈 게 뻔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나뭇가지를 붙든 손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힘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계속해서 다리를 잡아당겼고 저는 그 힘에 맞서 버티느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더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쉬어서 갈라진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빗소리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저림이 팔꿈치까지 번져오는 게 느껴졌고 이러다 정말 손을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시시각각 커져만 갔습니다. 물살은 잠시도 힘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잡아당겼어요. 두 팔로 나뭇가지를 끌어안다시피 붙잡은 채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최대한 나무 쪽으로 붙이려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곧바로 물살에 끌려갈 것 같아서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저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린 채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캄캄한 사방
어디에도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대로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며 친구들 얼굴이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빗소리가 만들어낸 착각인가 싶어서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분명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민아, 성민아, 어디 있어? 재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짜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있어. 살려줘. 목소리가 제대로 닿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희미한 외침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는 물속에 혼자 갇혀 있다는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는데 그 목소리 하나로 순식간에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솟구쳤어요. 이번엔 도윤이의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저쪽에서 소리 났어. 멀리서 손전등 불빛 같은 게 흔들리는 게 언뜻 보인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몇 번이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물살은 여전히 거셌고 나뭇가지를 붙든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질 때마다 몸이 조금씩 아래로 미끄러졌고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목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손을 붙든 힘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저편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버텼어요. 손전등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 짜내어 계속 소리를 질렀고 마침내 재현이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야, 성민아, 조금만 버텨. 불빛이 정확히 저를 비추자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정말 발견됐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재현이와 도윤이, 지훈이 모두 물가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를 뿐 선뜻 물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워낙 거세서 섣불리 들어왔다가는 저를 구하기는커녕 다 같이 휩쓸릴 게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성민아, 조금만 버텨. 지금 신고했어. 지훈이가 휴대폰을 귀에 댄 차에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근처에서 긴 나뭇가지를 찾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재현이는 저를 향해 계속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들을 붙잡듯이 정신을 다잡았지만 팔의 힘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체감으로는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실제로는 20분 남짓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팔이 저려오다 못해 이제는 아예 감각이 없어졌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힘을 줘야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 차례 더 거세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긴 채로 오랜 시간 버티다 보니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서 감각이 무뎌졌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의 실루엣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찾아왔고 그때마다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서 몸이 주르륵 미끄러진 적도 있었어요. 물살에 반쯤 잠긴 채 허우적대다가 겨우겨우 다시 나뭇가지를 붙잡았을 때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재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붙들었어요. 빗줄기는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계곡물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팔에 남은 힘이 얼마 없다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이 나뭇가지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로라도 뭔가를 뒤져보려 했었지만 발밑엔 여전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내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계곡 전체를 훑고 지나갔어요. 온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린 상태였지만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다, 구조대 왔어. 도윤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구조대원 2명이 안전 로프를 몸에 두르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소리치며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 갑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던졌고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로프가 손끝을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저는 절망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고 몸이 옆으로 기우뚱하는 바람에 저는 다급하게 나뭇가지를 다시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대원은 침착하게 다시 자세를 잡았고 두 번째로 던진 로프가 정확히 제 팔 근처로 날아왔어요.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제가 소리치자 물가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물살이 계속해서 몸을 잡아 끌었지만 로프에 의지해 조금씩 물가 쪽으로 끌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려 다시 뒤로 밀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로프를 당겼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큰 소용돌이에 몸이 휘말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대원 한 명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다가온 대원이 마침내 제 팔을 붙잡았을 때 저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발끝에 단단한 바닥이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원은 제 몸을 부축한 채 남은 물살을 헤쳐나갔고 저는 거의 실려 나가다시피 물가로 옮겨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젖은 자갈밭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재현이와 도윤이, 지훈이가 동시에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다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싶었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그 품 안은 따뜻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죽는 줄 알았잖아. 도윤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잠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어디 갔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재현이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원망 섞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안도감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만 꽉 붙잡은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체온이 많이 떨어졌다며 곧바로 담요 여러 장으로 몸을 감싸였고 대원 한 명이 제 맥박과 상태를 확인하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의식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껍지는 않으세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의식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실감이 뒤늦게 밀려오면서 손끝까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두른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가는 사이 빗소리도 물소리도 조금 전보다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고
살았다는 실감이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담요 안에서 몸을 웅크리자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제야 제 귀에도 뚜렷하게 들렸고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주기만 했어요.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요를 여미려고 손을 움직이는 순간 저는 오른손에 뭔가 딱딱한 게 쥐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없는 사투 속에서도 무의식 중에 꽉 쥐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손을 펴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색이 다 바랜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제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가 옆에서 그걸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아까 그런 거 없었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걸 봤던 기억도 없었고 애초에 그 여자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조차 이제는 흐릿하기만 했어요. 재현이도 고개를 내밀어 머리핀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물건 같은데 어디서 주웠어? 모르겠어. 나도 이게 왜 내 손에 있는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야 할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여자들과 놀았던 기억, 갑자기 물속에서 정신을 차린 순간 그 사이에 텅 빈 공백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더는 캐묻지 않고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그 머리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낡은 머리핀을 내려다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 경과 관찰을 받고 나온 다음 날 저희 넷은 근처 식당에 앉아 그제야 지난밤 이야기를 찬찬히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여기저기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컸어요. 저는 뜨끈한 국물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친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 없어진 거 알고 우리도 진짜 정신없었어. 재현이가 그날 밤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텐트가 순식간에 물에 잠길 것 같아서 셋은 서둘러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였어. 짐반도 못 챙기고 그냥 뛰었다니까. 지훈이가 그때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옮겨서 겨우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야 셋은 제가 아직도 안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짐 다 옮기고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안 오는 거야.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 싶었지. 도윤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피를 마치자마자 셋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찾으러 다시 계곡 쪽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 볼일 보고 나서 위쪽에서 여자들 만나서 한참 놀았거든. 그때는 비도 안 오고 멀쩡했는데 제 말에 셋 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나가고 10분도 안 돼서 비 쏟아졌는데 우리 짐 챙기는데도 정신없었다니까. 재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분명 꽤 오랜 시간 동안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기억으로는 제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폭우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기억 사이의 간극이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무슨 여자들이야? 우리 그날 그 위쪽에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그 한마디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텐트를 어디에 쳤는지도 정확한 이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 여자들의 존재가 이제 와서는 실체가 있었는지조차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그 기억의 간극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제 기억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위화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 밤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마음을 좀 추스른 뒤 혼자 그 계곡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딱히 무슨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라도 확인해야 이 찜찜함이 가실 것 같았거든요. 계곡 입구 슈퍼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사는 척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그 계곡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던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저는 괜히 물어봤나 싶어 후회가 밀려올 때쯤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거기 몇 년 전에 여자애들 넷이 텐트 치고 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서 변을 당한 데야. 그 뒤로 동네에서는 다들 그 위쪽엔 밤에 안 올라가. 할아버지는 그 이상은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정은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저 그 이후로 여름마다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는 말만 덧붙이셨어요.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언제 있었던 일인지 더 캐물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건 자신도 잘 모른다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슈퍼를 나선 뒤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한동안 인터넷에서 그 계곡 이름과 관련된 사고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고였는지 뚜렷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동네 인터넷 카페에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한 짧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을 뿐 그마저도 확실한 근거라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정말 누구였는지 저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건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도 그 머리핀은 제 방 서랍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봉투에 넣기까지 했는데 막상 버리려니 왠지 함부로 다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손이 떨려서 다시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는 조만간 절이나 무속인을 찾아가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예전만큼 계곡 여행을 편하게 즐기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는 일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다들 굳이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특히 도윤이는 그날 이후로 물놀이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언젠가 술자리에서 조용히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낡은 꽃무늬가 눈에 들어올 때면 저는 그날 밤 계곡 위쪽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그 여자들이 정말로 저에게 원한을 품고 그런 짓을 벌인 건지 아니면 그저 외로워서 저를 자기들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던 건지. 어느 쪽이든 그날 이후로 저는 계곡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 모를 서늘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